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워질 때부터 아주 독특한 특징을 4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는 첫 번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 세우면서 지도자들이 다 함께 기도했던 나라,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두 번째,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1917년부터 1947년까지 무려 30년 동안 친공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좋은 건 줄 알았죠.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를 세울 때부터 우리는 반공이다, 공산주의하고는 싸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르짖는 반공국가로 건국됐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국민국가의 탄생입니다. 1948년 전 세계 140개 국가가 독립했습니다. 식민지 출신 140개 나라 가운데 제일 못 사는 나라 두 나라를 꼽으면 한국하고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 중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가 한국하고 인도인데, 사실은 한국이 꼴찌였겠죠. 왜냐하면 인도도 못 살았지만 일단 인도는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면적이 우리보다 몇십 배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은 전 세계 후진국 140개 가운데서도 꼴찌였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나라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또 해적질에서 먹고 사는 소말리아, 그런 나라가 실제로 한국보다 소득이 높았습니다. 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우리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자,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던 두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도라는 나라에는 카스트 제도, 신분제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사람 등급을 쭉 나누는데 신분제의 제일 밑바닥, 가장 천한 신분이 인도말로 달리트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불가, 촉, 불가 안 된다는 얘기죠. 촉, 만질 촉자, 촉감, 감촉 할 때의 촉자입니다. 만지기만 해도 부정타는 불가촉, 천민, 아주 천한 것들. 이 달리트들은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눈에 띕니다. 어떻게 눈에 띄냐면요, 달리트들은 걸어갈 때 항상 목에다가 이렇게 끈을 매달고 그릇을 하나씩 매달고 있어요. 목에다가. 왜 그러냐면은 인도라는 나라 덥습니다. 비포장 도로가 많아갖고 먼지가 많아요. 걷다 보면 이렇게 막 가래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불가촉 천민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길을 가다가 땅에 침을 뱉었어요. 그러면 만지기만 해도 부정타는 저주받은 인간이 땅에다가 침을 뱉으면 그 땅이 다 저주받고 부정탑니다. 불가촉 천민이 땅에다 침을 뱉었다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갖고 아주 몽둥이 찜질하고 죽여버리겠죠. 그래서 불가촉 천민은 걷다가 가래가 끓어도 땅에다 침을 뱉을 수가 없어요. 뱉었다가 맞아 죽어요. 그럼 어떡하죠? 목에다 이렇게 그릇을 매달아서 오직 그릇에다가 침을 뱉어야 돼요. 또 불가촉 천민들은 걸어갈 때 뒤에 꼬리가 달렸어요. 뭐냐면은 엉덩이에 빗자루 하나 매달고 댕깁니다. 왜? 아니, 만지기만 해도 부정타는 아래 것들이 천한 저주받은 인생이 어느 마을 들어와서 땅을 밟으면 그 땅이 저주받죠. 이게 힌두교의 교리예요. 종교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걷다가 자기 발자국이 찍히면 어떻게 하죠? 빗자루로 쓸면서 가야 돼요. 침 뱉기 위한 그릇, 자기 발자국 쓸기 위한 빗자루, 엉덩이에다가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가촉 천민이 하는 일은요, 대개 뭐 똥 푸는 거, 사람과 동물의 시체 치우는 거, 3D 업종이죠. 더럽고 위험하고 끔찍한 일. 이렇게 3D 업종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뭘 받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요. 음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음식물을 던져서 줘요. 왜 던져줄까요? 만지기만 해도 부정타니까. 먹다가 남은 음식을 던져서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음식을 던지면서 주문을 외웁니다. 암치 이다 개, 무슨 얘기냐?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불행도 네가 다 가져가라. 날 때부터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분제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주면서 우리 집 불행 고통도 네가 다 받아가라, 저주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죠? 인도가 카스트 제도 때문에 발전이 안 돼요. 1950년
인도 공화국이 독립하면서 법으로 우리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없다. 법으로 이 제도를 금지했어요. 여러분, 법을 정하면 저 제도가 없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물론 법으로 카스트 제도를 금지하는 바람에 그 법의 효력을 힘입어서 천민들의 생활이 향상된 건 사실이에요. 천민들 가운데서도 그 제도를 활용해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사람, 나헨드라 자다부라는 사람인데요. 인도의 제일 밑바닥 달리트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을 나오고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IMF 국제통화기금의 자문위원으로 일하는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가 됐습니다. 대학 총장도 됐고 대통령 후보 물망에 오를 만큼 인도에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원래 이 사람은 밑바닥 천민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밑바닥 천민이지만 대학 총장까지 됐으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물망에 오를 정도 됐으니까 이분은 차별을 안 당했을 것 같죠. 이 나렌드라 자다부가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자기 집안, 멸시받았던 불가촉 천민의 일생을 쓴 영어로 untouchable, touch가 만지다는 뜻이잖아요. untouchable, 만지기만 해도 죄수가 없어지는 인간들, 자기 집안 내력을 글로 쫙 썼어요. 우리말로는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고 번역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더라도 카스트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서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가 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서 대학 총장까지 됐는데 그래도 카스트 제도의 차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정체성에서 끝끝내 떼어낼 수 없다. 카스트는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경멸과 모욕의 빌미를 제공한다. 다만 모욕의 방식이 달라질 뿐이다. 이 정도 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됐는데도 경멸과 모욕을 지금도 당한대요. 단 그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야. 이 사람 아버지는 지나가다가 어디 침이라도 뱉으면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죽이고, 밑바닥 카스트 제도의 여자들은 막 그냥 아무 남자들이나 막 강간하고 옛날엔 그렇게 대놓고 폭력적인 모욕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 총장쯤 되고 대통령 후보 물망에 오르니까 아무리 달리더라도 함부로 와서 때리거나 몽둥이로 치지 못하겠죠?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나렌드라 자다부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자, 성적을 발표한 날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성적을 발표해요. 나렌드라 자다부 차례가 딱 되면 한숨을 쉬어요. 얘들아, 우리 인도 공화국에 큰일이 났어. 인도의 교육제도가 엉망이야. 얼마나 교육제도가 잘못됐냐면 세상에 불가촉 천민이 1등을 했어. 나렌드라 자다부, 네가 1등이다. 1등을 해도 저주를 받는 거죠. 저런 상놈이 불가촉 천민이 1등했다는 건 이 나라 교육제도가 썩어 빠졌기 때문이다. 나렌드라 자다부가 결혼할 때 같은 카스트, 같은 천민끼리 결혼했어요. 근데 천민끼리도 등급이 있어요. 사람 시체 치우는 등급이 있고 동물 시체 치우는 등급이 있어요. 같은 천민인데 조금 계급이 높은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래갖고요, 처가댁 식구들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에서 일했는데 그 회사를 점거했어요. 감히 낮은 카스트가 내 딸을 넘보다니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나갖고 나렌드라 자다부가 출근을 못했어요. 이 사람이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높아지니까 인도 상류 사회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해요. 나렌드라 자다부 씨는 정말 매너가 좋으시네요. 어떻게 불가촉 천민이 이렇게 예의가 바르죠? 야, 나렌드라 자다부 총장님은 역시 지식이 뛰어나시네요. 어떻게 달리트가 그런 걸 다 아시죠? 여러분, 이게 칭찬이에요, 모욕이에요? 세계 정상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도 모욕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에서 차별당하는 인구가 1억 6,500만 명입니다. 여러분, 가끔 해외 토픽에 보면요, 인도에 버스 타고 가던 여자 승객이 남자들한테 집단 성폭행해서 죽었다,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뉴스는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여자들이 되게
아주 신분이 낮은 여자들. 신분 낮은 여자는 뭐 양반들이 그렇게 해도 그 인도에서 오랫동안 죄가 아니었습니다. 제 제자가 한국 대기업에 다니는데 인도로 출장을 갔어요. 갔다 오더니 와 목사님 카스트 제도가 진짜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왜 무섭냐 그랬더니요. 인도는 지금도 가난해가지고 화장실이 집집마다 없어요. 그 재작년부터 인도 정부가 처녀들을 대상으로 이 계몽운동을 합니다. 절대 화장실 없는 집에는 시집가지 말아라. 이래갖고 집집마다 화장실 만드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은 화장실이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고요. 동네 공동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도가 인구가 많잖아요. 거의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 화장실이라는 데가 가보면 이 거대한 구덩이에 변이 잔뜩 쌓여있어요. 그게 너무 많으면 결국 퍼내야 되거든요. 그거 누가 하느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수천 년 동안 대변만 푸는 카스트가 있어요. 그 집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신분이고 이게 운명이에요. 근데 제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똥 푸는 카스트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푸냐 물어봤더니요. 뭐 인도가 무슨 뭐 기계가 있어서 굴착기로 파내는 게 아니겠죠. 거대한 이 구덩이 절벽 같은데 변이 쌓여 있는데 사람 몸을 묶어가지고요. 도르래로 밧줄처럼 이렇게 내린대요. 그럼 사람이 그 변덩어리로 이렇게 내려가서 삽으로 퍼서 질통 등짐에다가 변을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변을 옮기고 다시 또 내려가서 퍼서 옮기고. 그런데 이 변이 너무 오래 쌓였으면 거기서 메탄가스가 발생해요. 그럼 사람들이 일하다가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 악취와 가스가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그 변을 푸다가 기절하면요, 또 변을 푸는 카스트가 있고 변을 푸다가 기절한 사람한테 찬물 끼얹는 카스트가 또 있대요. 위에서 찬물을 끼얹어요. 그럼 정신이 팍 들겠죠. 다시 떠요. 하루에 12시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1억 6,500만 명. 신분제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인도보다 조금 낫어요. 그러나 깊게 따지고 보면 비슷하다고 말해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양반은 누구나 갓을 써요. 갓은 그 말꼬랑지, 말총으로 만듭니다. 양반이 일생에 한 번 패랭이를 쓸 때가 있어요. 패랭이 뭔지 그림 보니까 아시겠죠? 사극에서 많이 보셨죠? 요건 대나무를 깎아서 만든 대깨비로 만든 겁니다. 보통 양반은 평생 갓을 쓰지만 일생에 한 번 언제 패랭이를 쓰느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르면서 내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살아생전 효도를 다 못한 죄인입니다. 부모님 장례 지낼 때만 죄인이라 뜻으로 패랭이를 써요. 그런데 조선의 신분제도, 조선판 카스트의 제일 밑바닥 백정입니다. 백정 그러면은 소 잡는 사람, 돼지 잡는 사람, 도축업자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백정의 직업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냥꾼, 뱃사공, 그 다음에 제인, 광대.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이 연기하는 사람들. 또 뭐가 있었을까요? 뭐 망나니, 죄수 목치는 도수부. 또 가죽 버드나무 세공업자. 무슨 밭이라 그러죠? 무슨 뭐 바구니 같은 거 만들고 조리 같은 거 만드는 이런 수공업자, 기술자들, 이런 사람이 다 백정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천민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1600년대 기록을 보면요, 이 수도 서울 한양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양반은 한 6%밖에 안 됐어요. 90몇 프로가 상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양반의 후손이시죠? 이 중에 천민의 후손 안 계시죠?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에요. 사실은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히 천민의 피가 섞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나라 천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양반이 한 5% 6%였기 때문에 90% 이상이 사실은 평민, 상놈, 천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정들은요, 양반이 일생에 한 번 부모님 돌아가실 때 죄인이라는 뜻으로 쓰는 패랭이를 평생 써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 뭘 썼느냐만 갖고도 양반인지 상놈인지 신분이 구별이 되죠. 요 갓과 패랭이 때문에 폭동이 납니다. 1809년
조선왕조실록에 순조임금 9년에 개성에 사는 백정이 장가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도 결혼하게 되면 신랑 멋지게 턱시도 입죠? 신부 드레스를 입습니다. 결혼한 날만큼 누구나 특별한 옷을 입잖아요. 그 백정이 장가 가는 김에 자기가 잘 아는 양반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일생에 한번 장가 가는 날인데 갓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 양반이 갓을 빌려줬습니다. 백정이 일생에 딱 한 번 장가 가는 날, 그것도 뭐 화려한 치장한 게 아니에요. 갓 하나 썼어요. 갓. 양반들은 그 12살, 13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쓰는 갓을 백정이 딱 하루 썼다가 들켰어요. 개성에 있는 양반들이 몰려가가지고 그 개성 인근에 사는 백정들의 집을요 200채를 불태웠어요. 그게 조선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 갓 한 번 썼다가 백정들 집이 200채가 불태워졌어요. 자, 이 신분제도는 말도 안 된다, 없애자. 인도와 똑같이 1894년 조선도 갑오경장으로 양반상놈 제도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인도와 똑같이 법을 정해도 사람들이 안 지키면 그 법은 소용이 없어요. 인도에서 그 법적으로 신분 차별이 없어진 틈을 타서 아주 소수의 나렌드라 자다부처럼 성공한 사람이 나왔어요. 조선도 마찬가지로 법은 없앴지만 신분 차별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이용해서 소수가 백정인데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제중원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이 제중원의 실제 주인공,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거기다 픽션을 가미해서 만든 드라마인데요, SBS에서 나왔던 이 제중원의 실제 주인공 박서양이라는 사람, 아버지가 백정이었어요. 백정의 자식이 미국 선교사를 만나갖고요, 조선 사람은 양반상놈 차별했지만 미국 선교사들은 백정 양반상놈 차별 안 하고 받아줬거든요. 이 박서양 아버지가 우연히 백인 선교사 만나갖고 거기서 복음 전도받고 예수 믿고 아주 감동을 받아서 백정의 자식을 의과대학에 보냈어요. 그래서 박서양 씨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서양식 의사 7명 가운데 1명이에요. 그 당시 서양 문물이란 건 뭐 지금이야 병원 많지만 그 당시에 서양 문물이란 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전염병이 한번 돌면 몇만 명씩 죽었는데요, 서양 의사가 주사 한 방 딱 놓으면은 면역하면은 안 죽어요. 그래 우리 민족의 서양 의사 7명 가운데 1분이었다는 얘기는 이건 뭐 사회 아주 최상류층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서양도 늘 차별당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백정은 짐승을 잡는 사람이 아니었다. 백정 또한 다른 종류의 짐승이었다. 백정이 짐승을 잡는 것은 그저 한 짐승이 다른 짐승을 죽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백정이 소를 잡아요. 이건 뭐냐? 사람이 소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짐승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백정도 짐승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박서양이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지금의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죠, 세브라스 의전 입학을 했는데요, 학교 다니는 내내 왕따 당해. 왜? 양반들 자녀들이 저 백정놈이랑 양반이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다, 이게 참을 수 없죠. 심심하면 때리고 발로 차고 제일 많이 괴롭힘 당한 게 뭐냐면요, 동물의 뜨거운 피를 얼굴에다가 뿌려요. 동물 피를. 너는 동물이나 잡는 백정농이 무슨 의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 서름을 다 이겨내면서 박서양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의사 7명 가운데 1분이 됐고 성적이 우수해가지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박서양을 교수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아주 의과대학생들이 백정놈한테 배울 수 없다고 다 데모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간호사 양성소에 교수로 보냈습니다. 간호사들은 여자들이니까 좀 양반 도령들보다 좀 낫겠잖아요. 여자들도 아무리 여자라고 백정놈한테 배우라는 게 말이 되냐고. 의사도 못 가리고 간호사들도 수업 시간마다 데모하고 백정 교수한테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수업할 때마다 박서양이 학생들한테 호소해. 뭐라고 호소하냐면은 내 혈관을 흐르는 백정의 피를 보지 말고 과학의 피를 봐라. 내 혈관에 흐르는 피를, 저건 백정의 피, 양반의 피, 이렇게 신분으로 보지 말고 이건 인간의 혈액. 연구해야 될 대상이지
과학적으로 생각해야지. 인간의 혈액을 갖고 인간의 건강, 인체를 탐구하는 그게 의학이지. 그 피를 놓고 이건 백정의 피, 이건 양반의 피. 내 혈관을 흐르는 백정의 피를 보지 말고 과학의 피를 봐라. 이게 정말 절규죠, 절규. 이렇게 절규하면서 겨우겨우 교생활하다가 이분이 그걸 다 접고 만주벌판에 가서 평생 독립군들 치료하다가 돌아가신 위대한 아주 선각자고 위대한 애국자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게 사셨어요. 자, 이렇게 한국과 인도가 똑같이 지지리도 못 살았고 인간을 심하게 차별했습니다. 그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에 양반 후손이 아니라 너 알고 보니까 중인 자식이네? 그 차별당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대학 입학하는데 어유 죄송합니다. 상놈의 후손이시네요. 우리 대학 못 들어오시겠습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인도에는 신분 차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없어졌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땐 당연하지만 인도 사람이 볼 땐 신기해요. 사실 대한민국이란 나라도요, 1948년 나라를 세우고 처음 국군을 만들 때 해프닝이 있었어요. 무슨 해프닝이냐? 대한민국 국군을 만드는데 독립군 지휘 위대한 독립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적어도 대한민국 국군은 양반이 돼야지, 상놈이 어떻게 국군을 하냐? 상놈을 국군으로 받아들이면 나 제대해버리겠다. 이러고 뛰쳐나간 분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운동을 할 때 양반은 양반끼리 독립운동해, 상놈은 상놈끼리 독립운동해. 절대 섞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세워질 때도 상놈은 국군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고집 부리는 분들 그 주장을 꺾느라고 우리 건군의 주력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니 대한민국 건국 때도 양반 상놈 차별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인도는 지금도 남아있는데 한국은 없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이 인도에 구호 활동하러 갔어요. 인도 빈민들 열심히 도와주니까 인도 그 당시 압둘 깔람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갖고요, 한국 목사님들을 대통령궁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한국 목사님한테 뭘 제일 먼저 물어보셨겠어요? 아니 조선이라는 나라도 500년 양반 상놈 차별했는데 내가 알기로 인도는 지금 카스트 제도 때문에 나라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한국은 양반 상놈 신분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전 세계가 그걸 궁금하게 생각해요. 인도 카스트 제도, 일본 불황민이라 그래갖고요, 그 불황민이 한국의 백정 같은 겁니다. 한 200만, 300만 되는데 불황민들 지금도 차별받아요. 일본의 불황민 사는 동네 가보면요, 여기가 일본이야, 여기가 무슨 방글라데시야, 구분이 안 갈 만큼 지금도 일본 불황민 차별이 있어요. 미국 인종차별, 흑인차별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물론 지금 돈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우신 분들이 무시하고 뭐 이런 그런 건 있지만 국가적으로 무슨 신분 차별하는 거는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당연한데 세계적으로 볼 때 이건 놀랍고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위대한 업적이에요. 독립운동가 가운데 양반 출신이면서 독립운동을 상놈하고 같이 했던 사람, 백정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 중인 양반 가운데 몰락한 사람을 잔반이라 그랬거든요. 중인 잔반들한테 임시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던, 독립운동 할 때부터 신분 차별을 몸으로 스스로 철폐했던 유일한 독립운동가가 이승만입니다. 그 이승만은 독립운동 할 때부터 이를 갈았어요. 왜 우수한 조선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가 됐느냐? 하나님 말씀 모르고 공자님 말씀만 알아가지고 기독교 모르고 유교만 알아가지고 사람 차별했기 때문에 망했다. 한국 사람들이 우수한데 그 우수한 사람들, 너는 상놈이야, 혹은 너는 여자야, 신분차별, 남녀차별에서 우수한 백성들이 뜻을 펼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이 신분차별만 없애면 대한민국은 근사한 나라가 된다. 감옥에 있을 때부터 근 50년간을 어떻게 하면 이 5,000년 내려온 뿌리 깊은 양반상놈, 신분차별, 남녀차별을 없앨 것인가, 50년을 기도하면서 연구합니다. 칼을 간 거죠.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신분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정책을 펼쳐요. 첫째가 뭐냐? 법으로 신분 차별을 금지해도 사람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신분 차별이 남아 있어요. 그럼 사람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사람 생각은 기독교로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올바른 종교가 증거돼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평등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함부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 정신이 널리 퍼져야 이 신분 차별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전도 전략입니다. 국민들 다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예수 안 믿으면 깜빵 보낸다. 이럴 수는 없죠? 그러면 저 이슬람 IS 같은 국가가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돼요.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도록 이승만 대통령이 펼친 정책, 이게 기독교 국가가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한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목사를 만나게 만들었어요. 한국 땅에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계획하지 않아도 복음을 듣게 돼요. 어떻게? 한국 남자 다 군대 갑니다. 군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군목제도 만들었어요. 지금은 군대 스님도 있고 신부도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군목제도 만들 때는 개신교 목사만 있었어요. 그 군대에서 초코파이 받고 건빵 먹으려고 교회 갔다가 군목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책 받고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돼요. 군대에는 군목, 교통사고 나서 경찰서 가면 경목, 어쩌다 죄를 지어서 형무소 가면 형목,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원목, 학교에 공부하러 가면 교목. 이게 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목사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성경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해요.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기독교를 접하게 만든 거죠. 그 당시에는 목회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국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문화생활 향상하도록 지원한다. 이런 구실로요. 그때만 해도 텔레비가 없었거든요. 방송국을 세웠는데 무슨 방송국을 지원했냐면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국고로 지원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음악도 듣고 문화생활도 하고 목사님이 없는 시골에서는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제 한국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 영어를 배워야 된다. 국민들에게 영어 교육을 장려했습니다. 그 YMCA 같은 데서 젊은이들이 영어를 막 배우면 이 수강 선생님들 월급도 주고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국비로 지원했어요. 그때 영어를 뭐로 배웠을까요? 영어 성경으로 배우게 했어요. YMCA 같은 기독교 단체에서. 그러면 영어를 배우려고 영어 성경 읽다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 마음속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차별하는 건 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다. 그걸 깨달아야 양번 상놈제도가 없어지지 법만 바꾼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899년 1월 조선의 양반 가운데 처음으로 상놈 말고 양반 중에 딱 하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 예수 믿었을 때부터 이승만이 평생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혼자 예수 딱 믿고 조선 땅에 10,000명의 기독교인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대단한 거죠. 10,000명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승만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조선 땅에 100만 기독교인을 주옵소서. 100만 명 전도하게 해달라고 23살에 예수 믿고 91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68년 기도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실 무렵에 한국 기독교인이 120만이 넘었어요. 기독교인 100만을 돌파하는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박사님의 논문 제목이에요.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를 만든 세기적 전도자 이승만. 본인이 직접 평생 복음 들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셨지만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 국가니까 기독교를 국민들한테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동시에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지혜로운 정책을 펼친 세기적
세기라는 건 100년이죠. 1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확산, 두 번째는 토지개혁입니다. 이게 이승만의 천재성이에요. 왜 양반 상놈제도가 안 없어지느냐? 양반은 곧 지주였어요. 상놈은 곧 소장농, 머슴, 노예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법으로 이제 양반 상놈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 법만 믿고 상놈이 양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으리나 저나 법적으로 평등하니까 우리 이제 말 놓읍시다. 그럼 양반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너랑 나랑 말 놓자.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내 땅에서 농사 짓지 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선 농업 국가입니다. 전 국민이 농사 졌어요. 우리나라 세울 때까지만 해도. 아니 농사 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양반이 그래 네가 상놈인데 양반이 나하고 서로 평등하게 지내고 싶으면 넌 네 땅 가서 농사 져. 내 땅에서 농사 짓지 마. 그러면 굶어 죽어야 돼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법으로 아무리 평등하다고 외쳐도요 실제로 사람이 먹고 살아야죠. 먹을 게 없으면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서 상놈은 곧 머슴이었고 자기 땅이 없었기 때문에 양반 땅을 빌려서 농사져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요. 아무리 법으로 평등하다 그래도 먹고 사는 방법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건 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민주주의하고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를 연결지어서 생각했어요. 상놈이 양반 눈치 보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으면 내가 내 땅 갖고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먹고 살아요. 양반만 지주야? 나도 지주야. 그러면 상놈이 양반에게 굽신거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추진한 정책이 토지개혁입니다. 양반들의 땅, 양반 지주들의 땅을 강제로 뺏으면 그건 공산당이 하는 것이죠. 국가가 돈을 주고 땅을 사요. 그 땅을 농민들, 상놈들한테 공짜로 나눠주면 공짜로 준 거 관리를 못합니다. 개인 능력이 개발이 안 돼요. 그거를 역시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럼 양반은 돈 받고 땅을 주는 거니까 뺏기는 게 아니고 상놈도 자기 땅을 받은 다음에 그 땅값을 국가에 지불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 열심히 일하다 보면 국가경제가 발전하죠. 이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럼 여러분 땅을 가진 지주가 그 땅을 내놓고 싶었을까요? 그냥 갖고 있고 싶었을까요? 누가 그걸 내놓고 싶겠어요? 어떻게든지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전 국민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은 양반 출신이었을까요? 상놈 출신이었을까요? 100% 양반이죠. 왜? 양반만 학교 다닐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쯤 되려면 공부한 사람이라야 되잖아요. 국회의원 100% 양반이에요. 국회의원들은 지주였을까요? 머슴이었을까요? 다 지주죠. 그러면 지주 양반인 국회가 대통령 이승만의 정책을 찬성했겠어요? 반대했겠어요? 끝까지 반대하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독재를 하셨어요. 그 국회를 탄압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이승만이 독재자 욕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양반들이 이렇게 국회를 만들어서 양반들한테 좋은 법만 만들어서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게 과연 민주주의일까요? 양반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국민들 먹고 살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가 싸운 이승만을 요즘은 옛날엔 다 독재자로 욕했지만 인정하는 분위기로 흐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가 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3배.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한 번 더 성공시키면 한국이 저 나라만큼 잘 살 수 있다 얘기하셨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그 나라가 필리핀. 잘 사는 필리핀이 6.25 때 한국 도와주고요. 못 사는 한국을 위해서 서울에다가 체육관 하나 지어줬어요. 그게 장충체육관이죠. 필리핀이 한국보다 3배 이상 잘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 한국과 필리핀 비교가 안 되죠? 왜 그러냐? 필리핀은 민주주의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돈 있는 지주들이 국회를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어도 지주들을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국회가 만든 법이니까 국회는 민주주의 전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가 만든 법을 그대로 통과시켰어요. 그 결과
지금도 필리핀은요, 부자는 미국보다 잘 살아요.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예처럼 땅도 없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비참하게 살아요. 원래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필리핀은 토지개혁 못했어요. 한국은 토지개혁을 했어요. 어떻게? 이승만이 국회를 탄압해서. 양반 지주들이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안 된다. 5,000년 동안이나 부자는 계속 부자고 양반은 계속 양반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못 살고 이건 안 된다. 이러고 이승만과 농민이 한편, 양반과 국회가 한편이 돼가지고 5,000년 내려온 지주제를 계속 유지하느냐 없애느냐 양쪽이 막 싸워가지고 거의 뭐 난리도 아니었죠. 테러하고 막 서로 흑색 선전하고 막 나라 전체가 막 아주 그냥 두 패로 나눠져가지고 내전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1948년 12월 4일 토지개혁 문제를 놓고 전국이 막 들끓으니까요. 대통령 이승만이 직접 방송에 나갔어요. 그때 텔레비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중앙방송을 통해서 대통령의 정책을 연설했어요. 이 라디오 방송이요. 거의 전 국민이 이걸 들어요. 왜? 양반은 양반대로 몇백 년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게 한꺼번에 날아갈까 봐 방송을 듣고, 상놈들은 상놈들대로 야 이번에 잘하면 내가 이 머슴 상놈 신세에서 벗어나겠다. 전 국민이 라디오 방송을 딱 들었어요. 그 방송 원고를 제가 구해서 읽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50년 만에 무슨 개혁을 행한다. 이것도 엄청나잖아요. 500년 만에 나라를 뒤집는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 5,000년 동안 이 나라에 존재했던 머슴이란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머슴을. 5,000년 동안 내려온 귀족, 평민, 양반, 상놈, 인간 차별을 이제 실질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5,000년 만에 한번 개혁을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엄청난 일이죠. 나라 전체가 막 시끄러운데 이승만 대통령 연설. 내가 왜 토지 개혁해야 되느냐? 첫 마디가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거나 부자와 빈민을 인쳐서 낸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승만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왜 토지개혁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실 때 다 사랑하셔서 내셨지, 너는 양반이니까 축복받아라, 너는 상놈이니까 저주받아라, 너는 부자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가난하게 고생하라, 그렇게 사람 차별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들이 잘못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 양반 상놈을 안 만드셨는데 왜 양반제도 상놈제도가 생겨나게 됐냐? 그 얘기를 쫙 해요. 그래서 결론, 그래서 부자는 대대로 부자요 양반은 대대로 양반으로 지냈으니 이와 같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정체는 양반 상놈이라 귀천, 귀한 자 천한 자라 하는 차별을 다 없애고 모든 국민이 평등 자유로 천연한 복리를 다 같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게 뭐냐?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 자고 양반은 계속 양반이고 상놈은 계속 상놈이고 이러면서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다스리고 겉모양만 바뀐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반 상놈 차별제도가 없어져야 모든 국민이 다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야 진정한 민주주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주장을 세우기 위하여 그 근본적 병통을 먼저 교정하여야만 모든 폐단이 차서로 바로잡힐 것이므로 토지개혁법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둘째, 이렇게 전 국민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줘야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개혁을 한다. 이 토지개혁을 실시했어요. 이승만이 연설에서 공산주의 얘기를 해요. 또 공산제도를 행하는 나라에서는 지주의 땅을 몰수해서 소작인에게 나누어 준다 하나
실상은 농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요 농민들에게 맡겨서 경작하게 하고 그 땅은 정부에서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실상을 말하자면 공산제도가 토지를 인민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빼앗아서 정부가 대지주가 되고 농민들은 다 소작인으로 경작해서 정부에 바치기만 할 뿐이니 전에는 양반의 노예되던 것이 지금은 공산정부의 노예가 된다면 경제상 이해에 무슨 이익이 있으며 농민 생활에 아무 도움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승만이 벌써 공산주의 국가 왜 망하느냐? 땅을 개인한테 줘서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가져야지. 공산주의는 토지개혁한다 그러면서 양반들 땅을 뺏어가지고 농민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다 갖게 된다. 그럼 옛날에는 양반의 노예였다가 지금은 국가의 노예가 된다. 그럼 공산당 정권 간부만 배부르고 나머지 인민들은 굶어 죽게 된다. 1948년에 연설했어요. 지금 북한이 그렇게 됐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요 북한 땅 전체가 그 사람들 소유예요. 김씨 일가는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인민들은 400만이나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딱 취임했을 때 세계 전문가들이 토론했습니다. 북한 새로 지도자가 된 김정은이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어느 미국 학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에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토지개혁이다. 농민들한테 땅을 줘서 농사짓게 하면 굶어 죽지 않을 거다. 이승만은 그걸 했는데 북한은 토지개혁한 게 아니라 김일성이가 농민 땅을 다 뺏었기 때문에 결국 400만이 굶어 죽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승만이 밀어붙이니까 전국의 농민, 머슴, 상놈들은 박수를 치고 양반들은 무지 열받았겠죠. 양반들이 끝까지 저항합니다. 마지막까지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토지 대금을 얼마로 하느냐. 양반들은 갖고 있는 땅을 내놔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땅값을 비싸게 받고 싶어요. 1년 수확량을 50%로 할 때, 100%로 할 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머슴들이요. 땅 주인에게 1년에 지불해야 되는 소장료가 50%였어요. 그래 여러분 농민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갖고 1,000만 원어치 수확을 거뒀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땅 주인한테 500만 원을 바쳐야 돼요. 여러분 내 연봉의 절반을 누구한테 떼이고 나면 여러분 월급 받는 거 절반 갖고 산다 그러면 생활 수준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소장료를 50%씩 떼었어요. 몇 년 동안? 5,000년 동안. 5,000년 머슴 제도가 있었어요. 이 나라에. 그걸 이승만 박사가 막 바꾼다 그랬더니 국회에서 할 수 없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압력을 받아 끝까지 버티다가 법안을 만들었어요. 토지 대금은 1년 수확량을 100%로 할 때 300%로 정한다. 그 무슨 얘기냐? 1년 수확량의 절반 50%를 소장료로 냈는데 5,000년 동안이에요. 300%면 50% 소장료를 6년 동안만 내면 7년째는 그 땅이 내 땅이 돼요. 그럼 7년째부터는 내가 농사한 걸 다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내 수입이 2배가 되겠죠. 이 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300%를 하면. 그걸 국회가 땅을 내놓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하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막 독재로 눌러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300%를 한다 올렸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빨간 줄로 쫙 걷어버렸습니다. 이 나라 농민들이 5,000년을 기다렸는데 6년씩이나 더 기다리게 할 수 없다. 토지 대금은 150%로 한다. 이래서 독재자예요. 3년만 소장료 내면 4년 때는 자기 땅 갖게 한다. 이랬더니 전국의 농민들을 막 열광하죠. 국회가 열받아갖고 그 법이 통과된 다음에도 1년 동안 버텨요. 왜? 법은 정해졌지만 그 법이 실제로 적용되려면요. 시행세칙, 조례 이런 게 있습니다. 시행세칙, 조례 이런 걸 복잡하게 만들어갖고 법은 만들어놨는데 법안이 이 책상 서랍에서 낮잠 자게 만들어요. 법안이 적용 못되게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또 한 번 독재를 해요. 독재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공갈을 치신 거죠. 전국의 땅 가진 주인들한테 대통령이 직접 편지를 다 보내요. 뭐냐면 분배 농지 예정 통지서 말을 아주 점잖게 썼어요. 귀하의 농지는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분배가 예정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점잖게 쓰는 내용은 네 땅은
농민들한테 다 나눠주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까불지 말고 빨리 내놔라. 뭐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민주화됐다 그래도 대통령 얘기하면 좀 국민들이 겁 좀 먹잖아요. 그 당시 대통령 이거 임금님 왕조 시대였으니까 굉장히 높은 분이죠. 대통령이 직접 분배 예정 농지서를 다 보내니까 지주들이 그걸 받고 벌벌벌 떨어요. 야, 이거 잘못하다 내 이승만이한테 땅 다 뺏기겠다. 그래서 지주들이요, 땅 뺏길까봐 무서워서 스스로 토지 개혁을 해요. 자기 땅을 싼 값에다 막 내놔요. 실제로 땅이 얼마에 팔리냐면은 1년 수확량이 100%라 그러면 120% 선에 땅이 팔려요. 그건 무슨 얘기죠? 가난한 농민들이 너무나 저렴한 값에 땅을 산 거예요. 그럼 120%를 어떡하죠? 1년 수확량 50%씩 2년 반만 농사지어서 갚으면 3년 때부터는 내 땅이 돼요. 그럼 2년 반만 가난하게 살고 3년 때부터는 갑자기 전 국민 수입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 국민이 골고루 다 잘 살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땅이에요. 여기서 일해서 번 돈은 다 내가 가져요. 그러면 열심히 일할까요? 열심히 일 안 할까요? 그럼 누구나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토지 개혁을 잘하면 경제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게 2006년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20세기 100년 동안 어느 나라는 경제가 막 발전해서 잘 살아져요. 어느 나라는 계속 가난해. 어느 나라는 경제가 발전하고 다른 나라는 왜 계속 가난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느냐 조사해 봤더니 토지 개혁과 경제 성장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요즘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여러분이 어느 회사 종업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내가 죽도록 일해봤자 월급도 안 올려줘요. 내 월급 반을 뺏어가요. 그럼 누가 거기서 열심히 일하겠어요? 근데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이 회사를 나한테 넘겨준대요. 네가 열심히 일하면 이거 다 네 거 된다. 아, 그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토지 개혁을 해갖고 이 땅은 네 땅이니까 네가 잘 관리해. 그럼 사람들이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 전체가 열심히 일하고 국민 전체가 국토를 잘 관리하면 나라 전체가 부강해지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토지 개혁과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 조사해 봤더니 토지 개혁을 잘하면 경제가 성장하는데, 그럼 20세기에 제일 토지 개혁을 잘한 나라가 어디냐? 가장 성공적인 토지 개혁 국가가 20세기 경제 성장률 세계 1위. 얼마나 경제가 성장했냐면요, 나라 세우고 60년 만에 1만 5천 배 성장했어요.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 신기록입니다. 토지 개혁 제일 잘한 나라, 경제 성장 제일 많이 한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말씀 다 못 드렸지만 이승만 박사의 토지 개혁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일단 토지 개혁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기독교를 먼저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원칙대로 성경을 갖고 그대로 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200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랑 현대 자본주의 사회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최대한 현대에 맞게 해석해서 최대한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해서 토지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 뭐 신부님이라 그러니까 카톨릭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분은 이 성공회 개신교죠. 또 원래 장로교 집안이셨던 분입니다. 아주 한국을 사랑하신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아주 토지 개혁 연구의 대가시죠. 한국이 왜 공산화되지 않았느냐? 성경적인 토지 개혁 때문이다.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양반들한테 다 협박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6.25 터지기 직전에 토지 개혁이 단행돼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 땅이 내 땅이 됐어요. 다른 나라는 왜 공산화됐냐면요,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공산화는 마찬가지예요. 농민국가에서 공산당들이 테러리스트를 보내갖고 두 가지를 나눠줘요. 양반들을 죽여요. 지주를 딱 죽이고 농민들한테 땅 무서 나눠줘. 당신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땅이 곧 목숨입니다. 땅이 있어야 먹고 살아요. 땅이 있어야 집 짓고 삽니다. 땅 없으면 거지가 되고 죽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땅은 이건 목숨이거든요.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공산화됐냐면요, 공산당이 지주를 죽이고 농민들한테 땅 나눠준다. 농민들이 다 공산당이 된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을 못했어요. 양반 지주들은 부인이 수십 명이야. 어떻게 했냐면 딱 지주를 죽이고 머슴들한테 부인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줘. 그 아주 남자들이 환장을 해가지고 다 공산화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왜 공산화가 안 됐느냐?
6.25 전쟁 터지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농민들을 다 지주로 만들어줬어요. 땅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5,000년 만에 내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아니 머슴으로 뼈 빠지게 고생하고 막 굶어 죽고 괴롭다가 대한민국 세워져서 겨우 내 땅이 생겼는데 이 내 땅에 공산당 놈들이 쳐들어왔어요. 야, 저놈들이 내 땅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농민들이요, 대한민국은 공산당한테 넘어가지 않고 대한민국 편에 섰어요. 농민들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공산을 막은 거죠. 그거를 대천덕 신부님은 성경적인 토지개혁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 지켜주셔가지고 유엔 16개국, 군대 보낸 게 16개국이고요. 구호 물자, 병원선, 의약품, 대한민국을 도와준 나라 다 합치면 68개입니다. 이것도 기네스북에 오른 신기록이에요. 왜? 그 당시 전 세계 나라가 150개예요. 전 세계 150개국 가운데 68개국이면 전 세계 절반이 6.25 전쟁 때 대한민국 도와줬어요.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 대한민국의 국력이라는 거는요, 전 세계 68국의 외교관을 채 못 보냈어요. 우리가 외교관도 안 보낼 수가 없어서 못 보낸 그런 나라에서도 돈, 물자 싸들고 와서 대한민국을 도와줬어요. 대천덕 신부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했겠느냐? 대한민국이 무슨 경제대국이라 한국을 도와주면은 우리나라한테 이득이 떨어진다. 이래서 도와줬겠냐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도와줘봤자 무슨 이득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전 세계 150개국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8개국이 한국을 도와줬어요. 세계 신기록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68개국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경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한 한국을 도와주게 만들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를 해요. 자, 이 토지개혁 결과로 5,000년 이어내려온 머슴, 상놈, 소장놈, 이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만민이 평등한 대한민국이 건국됩니다. 세 번째, 교육혁명이에요. 조선시대 양반만 갖고 있었던 게 두 개. 첫째가 토지. 양반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료가 50%면 생각해 보세요. 제 밑에 하인이 100명 있어요. 그럼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100명이 1년 동안 번 돈의 절반을 나한테 바쳐. 나는 보통 사람 연봉의 50배를 갖게 돼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겠죠? 양반은 땅이 있었어요. 둘째, 양반만 교육받았어요. 이승만 박사가 양반 상놈 차별제도를 어떻게 없애려고 그러냐면요, 말로만이 아니고 법으로만이 아니고 양반만 갖고 있는 땅을 전 국민한테 나눠줘요. 그럼 전 국민이 양반처럼 잘 살게 돼요. 두 번째, 양반만 받았던 교육을 전 국민 다 시켜요. 그럼 전 국민이 다 똑똑해져요. 그러면 토지와 교육을 가진 사람이 양반인데 전 국민이 토지와 교육을 가지면 전 국민이 다 양반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요게 이승만의 국민국가 신분해방입니다. 그 양반이 아니라 전 국민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 꿈을 갖고 1913년 옆에 서 계신 분이 교장 선생님 겸 국사 선생님 겸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목 겸 국어 선생님이었던 이승만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인 가운데 최초로 2014년에도 세계 1등한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였어요. 그럼 이승만 박사가 잘 먹고 잘 살려면요, 세계적인 명문대학 동양인 최초의 교수가 돼갖고 부귀영화를 누렸겠죠? 근데 동양 최초의 국제법 박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것도 무슨 초등학교죠? 하와이에.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요, 하와이에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팔려갔어요. 노동자로 팔려간 식민지 조선의 아이들을 모아다가 학교를 세우고요, 동양 최초의 국제법 박사가 세계적인 석학을 가르친 게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노예로 팔려온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이게 애국심입니다. 이 학교가 1913년에 세워졌는데 사진을 딱 보면 5,000년 우리 역사상 처음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에 5,000년 만에 처음 시작된 위대한 개혁이 여기 있어요. 뭘까요? 남녀공학. 그죠? 5,000년 만에 처음, 보세요,
남학생과 여학생을 같은 교실에 놓고 공부를 가르쳤어요. 첫째, 조선시대 여자는 못 배웠습니다. 여기 조금 인생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은 지금은 뭐 남녀 차별이 많이 없어졌어요. 여자가 대통령 된 시대가 됐지만 아마 여기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가운데는 어렸을 때 야, 네 오빠는 대학 보내야 되지만 너는 중학교 졸업하고 빨리 취직해라. 이런 경험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무슨 여자를 대학 보내느냐, 무슨 여자를 고등학교 보내느냐. 한국도 남녀 차별이 심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없앤 거예요. 이승만이 남녀공학 학교를 세운다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 선교사들도 반대했어요. 야, 그건 너무 빠르다. 남녀공학이 맞긴 맞지만 조선 사람이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그 여자를 교육시킨다, 여학교를 세운다 그래도 반항이 심할 텐데 여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남녀공학을 세워서 같은 교실에서 남자 여자가 같은 교실을 공부하다 보면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차별하겠죠? 선생님이 야, 차별하면 안 돼. 같은 친구야. 남녀 평등을 가르친다는 거는 1913년 식민지 시대 이건 안 된다. 미국 사람도 반대했는데 이승만이 아니다, 된다. 근데 이 학교가 아주 히트를 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동양 최초로 프린스턴 대학교 세계 1등하는 학교에서 박사 학위 받으신 분이 가르치는데 학부모들이 남녀공학 한다고 싫어하겠어요? 거의 그냥 보내지. 워낙 이승만이 뛰어난 학자였고 잘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학교가 아주 크게 성공해요. 이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애국자, 독립운동가, 부자, 언론인, 법조인, 이승만이 수많은 인재들을 여기서 길러냈습니다. 독립운동할 때부터 이승만은 교육에 아주 역점을 두셨던 거죠. 이게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딱 집권했을 때 단 하루라도 학교라는 데 가본 사람이 전 국민의 14%였어요. 그 14% 가운데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2%. 다시 말해서 12%가 양반이고 또 문자 해독자였어요. 나머지 88%는 장놈이고 글자를 못 읽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전 국민을 의무교육제도라고 그래갖고요, 아이들을 전부 다 학교에다 집어넣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적어도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 전 국민에게 글자를 다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지금 보면 참 웃음이 나오는 얘기가 많아요. 뭐가 있냐면요, 농사를 지어야 돼. 바빠요.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아들놈이 농사일을 거두지 않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 아들놈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아빠처럼 농사 안 짓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들이 기절할 지경이죠. 이놈아,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자라야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농꾼의 자식이 글자는 배워서 뭐하고 농사꾼 자식이 무슨 농사나 져야지 의사가 되겠다고 이러고 농민들이 학교 와서 막 데모하면서요, 우리 아들 빨리 퇴학시켜라. 농사꾼 자식한테 글자가 웬 말이냐? 농사나 지으면 된다. 이러고 아버지들이 자식들 농사 짓는데 일손이 없으니까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럼 이승만이 독재를 했어요. 경찰을 보내가지고 농민들을 다 진압해버렸어요. 왜? 당신의 아들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적어도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5,000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이것도 혁명입니다. 무슨 혁명일까요?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자녀 교육은 부모의 독점적인 권한이었어요. 우리 애를 학교에 보내느냐 안 보내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면 보내는 거고요, 보내지 마 그럼 안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의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바꿨어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기 자식을 초등학교도 못 보낼 권리는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부모가 찬성하든 안 찬성하든 적어도 초등학교는 나와갖고 글자라도 읽을 줄 알고 그래야 어디 취직해갖고 돈도 벌고 사람 구실이라도 하지, 이거 초등학교 안 나오면 문맹자가 돼갖고는 그 인생이 얼마나 고생하겠느냐. 당신 자녀라도 당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러고 부모의 자녀 교육 권한을 국가가 강제로 뺏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독재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사람을 위한 걸까요? 사람을 죽이는 걸까요? 이게 사람 위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글자는 알아야죠, 최소한. 학벌 갖고 사람 차별하는 건 좀 그렇지만 글자 모르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88%가 글자를 몰랐으니 나라가 얼마나 참 발전이 더뎠겠어요.
그래서 강제로 교육을 다 시켜서 96%를 학교에 보냈어요. 어린애들은 다 14% 학교 가던 인원을 96%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미 어른이 된 장년들은요, 전국에 공무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문맹 퇴치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 까막눈 대신 농사꾼 뭐 이런 분들 다 모아놓고 글자를 가르쳤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활용한 조직이 교회죠.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죠. 어느 동네마다 교회당에 모여라. 교회 가니까 평생 글자 몰라가지고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쓰니까 뭐 아들이 편지를 보내도 읽을 수가 있나요? 그 글자 모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교회 가면은 글자 가르쳐주고 교회 가면은 간식 준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전국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없는 지역의 마을회관 같은 데서 전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글자를 가르쳐주는 문맹 퇴치 운동을 합니다. 그 이승만 박사 때 대한민국의 문자 해독률이 엄청 높아져서 지금 대한민국은요, 글자를 모르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글자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는 일이 쉽진 않죠? 적어도 전 국민이 글자는 다 읽을 줄 아는 지식 강국이 됐습니다. 그게 교육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이죠. 그러면 전 국민은 글자를 다 읽혔고, 글자를 읽으면은 생활은 좀 편리해지지만 초등학교 졸업한 수준으로 지도자가 되긴 어렵겠죠.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은 좀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일단 전 국민의 수준을 초등학교 수준까지는 다 높여놓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이끌어낼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인재 양성을 해요. 그 인재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사람을 얼마나 많이 키웠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 50년 동안 일본 중학교, 고등학교 유학 가는 사람은 꽤 있었지만 대학교 이상 해외 유학생이 500명이 안 됐어요. 1년에 10명. 일본 가서 미국 가서 박사가 아니라 학사, 대학 졸업한 사람이 50년 동안 500명이 안 돼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11년 대통령 하시면서 11년 동안 미국에만, 세계 최강대국에 2만 명을 유학을 보내요. 엄청나게 많은 인재를 길러낸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미국 유학 가려면 기둥뿌리가 흔들려요, 집에. 미국 물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하루 밥 세 끼 먹기 어려운 때인데요, 어떻게 2만 명을 유학 보냈을까요? 그게 이승만의 외교 정책이에요. 이승만이 미국 대학 총장들 만나서, 독립운동할 때부터 이분이 미국 대학 총장들 만나서 수없이 이제 곧 코리아가 독립한다. 그리고 코리아는 세계에서 아주 우수한 민족이다. 미국 대학 총장 만나면 늘 하셨던 얘기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역사를 최초로 정리해서 미국 학자들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역사학자가 이승만입니다. 무슨 얘기? 뭐 있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처음 철갑선, 거북선을 만든 민족이다. 세계에서 제일 처음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게요,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금속 활자가 나와서 종교 개혁이 됐기 때문에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서양 사람들한테. 이승만이 만나서, 야, 니네 구텐베르크 다 알지? 그거 한국보다 훨씬 뒤진 거야.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금속 활자를 만든 위대한 민족이다.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할 때부터요, 미국 대학 총장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대학 총장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도 그렇고 원래 명문 대학들이 대개 신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예요. 이승만이 총장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 학교 설립 이념 기독교지? 맞다 그래요. 그럼 니네 학교 설립 이념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뭔데? 야, 너네 교수가 수업하는데 30명 놓고 수업하는 거나 31명 놓고 수업하는 거나 똑같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30명 놓고 수업하면 너무 쉽고, 31명 오면은 교수가 머리가 아플까요? 똑같아요. 30명 놓고 수업하는 거나 31명 놓고 수업하는 거나 똑같아요. 어차피 30명 가리키나 31명 가리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30명은 미국 학생 받고 1명 한국 학생 받아줘. 그래서 등록금은 30명한테만 받고, 왜? 30명한테 받아도 학교 운영되잖아요. 한국 학생은 공짜로 받아줘. 30명한테 등록금 받으면 학교 운영되니까
30명 가르치는 거나 31명 가르치는 거나 똑같은데 돈은 30명한테 받고 학생은 31명 가르쳐. 그 31번째 학생은 코리안이야. 그래서 한국 학생을 가르치면 야, 그 학생이 한국 와서 동양에 처음 예수교육과를 세우고 코리아가 지금은 저 극악무도한 일본 놈들한테 식민지 돼 있지만 코리아가 독립하면 전 세계 복음 증거하는 위대한 기독교가 될 거야. 그럼 니네 학교 설립하신 분들이 천국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실 거야. 뭐 이러면서 이승만이 미국 지도자들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2만 명이 학비 면제, 기숙사비 명제, 용돈까지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게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승만이 만들어낸 인재들, 그 인재들이 세계 최강대국, 한국은 뭐 6.25 전쟁에다가 뭐 부정부패에다가 엉망이었지만, 그러나 그 엉망인 나라, 아프리카보다 못 산 나라였지만 이 나라 엘리트들은 미국 가가지고 세계 최강대국을 보면서 야, 우리 코리아도 한번 이렇게 멋있는 나라 만들어보자. 피눈물 흘리면서 칼을 간 거죠. 이승만이 길러낸 2만 명이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딱 보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승만 장학금을 받고 유학 갔던 2만 명 가운데 전 국민이 다 아는 제일 유명하신 분, 이분이세요. 누군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젊은 소령 박정희를 이승만이 미국 유학을 보냈어요. 소령 박정희가 이승만 장학금으로 미국 땅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미국에서 보고 느낀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제가 어느 한국에서 제일 비싼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교육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특강을 했어요. 근데 그 학교에 그 제일 높은 선생님 계셨는데, 총괄 교장 선생님, 나이가 70대 중반이 지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강연하는데요, 얼굴이 막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두리번거리 막 정신이 없어요. 야, 무슨 교장 선생님이 귀신이 들렸나, 기독교 학교에. 제가 강의하는데 정신이 산란해가지고 그분 안 보고 이렇게 막 딴 데 보고 강의하느라 이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승만이 사람을 키워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는 사람을 키워내야 된다. 예수 잘 믿는 인재가 이 민족의 희망이다. 막 이런 강연을 했더니 이분이 막 앉았다 보다 안절부절 하다가요, 제 강연이 끝나자마자 저 뒤에서부터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막 뛰어오세요. 막 그냥. 야, 그동안 내가 갈고 닦은 영빨을 여기서 한번 시험을 해보자. 내가 귀신하고 한번 붙어야 되겠다. 딱 각오하고 있는데 이분이 막 뛰쳐나오더니요, 목사님! 하면서 소리를 지르요. 목사님! 제가 마지막 사람이에요.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2만 명 장학금 줘서 미국 보냈습니다. 강연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으로 쫓겨나기 3주 전인가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장학금 줘서 유학 보내신 일이에요. 그때 마지막 이승만 대통령 추천서 받고 미국 간 그 젊은이가 70대 교장 선생님 되셔가지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다 독재자라고 욕만 해갖고 그냥 속으로는 존경했지만 가만히 있다가 젊은 목사가 인재 키웠다 그랬더니 놀라셔가지고 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역사의 산 증인이었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마지막 사람이에요. 마지막 금이 장학금 받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고정하시라고. 혈압 올라가시 고정하시.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대통령 할아버지 뵈니까 느낌 어떠셨나요? 지금 그때는 경무대라 그랬어요. 지금 청와대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 서울대 졸업하고 뭐 똑똑한 인재들 한 10몇 명인가를 장학금을 추천서 주고, 이승만 추천서, 이 추천서 갖고 그 학교 학장 찾아가면은 닥터 승만리가 보냈다 그러면 너 기숙사 다 학비 해결해 줄 거야. 직접 친필로 추천서 다 써주고 나눠주면서 학생을 하나하나 1대1로 면담을 하셨대요. 그 면담을 딱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가난한 코리아에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에 이제 이 나라를 건설할 인재를 미국 보내면서 제일 먼저 뭘 물어보셨을까요? 처음에 딱 물어보신 거, 너 예수 믿어?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셨다는 거. 그때만 해도 한국 젊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 10명이 다 예수를 안 믿었대요. 안 믿는데요, 이놈아, 공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예수 믿어야 사람 되는 거야. 이 85세 되는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너 미국 가면 주일 성수 할 거야, 안 할 거야? 주일 성수 안 하면 미국 안 보내.
거기서 누가 저 안 하겠어요? 그러겠어요? 아유, 저 주일 청소하겠습니다. 그래,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 약속을 받고 장하증서를 주고 안수해 주셨대, 대통령 할아버지가. 그 대통령 할아버지 안수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7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기억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학생 축복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저 미국 가서 잘 배워서 대한민국 부강한 나라 만드는 인재가 되게 해달라고. 한 사람 기도. 그 다음 사람 딱 만나. 너 예수 믿어? 이놈아 주일 성수해야 돼. 안수해주고.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참 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길러낸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 발탁된 관료 가운데 신현확 씨라는 분이 계세요. 여기 아마 연세 있으신 분 아실 겁니다. 나중에 신현확 씨가 대한민국 경제의 획을 그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발탁을 했어요. 그게 상공부 장관, 그 당시 부흥부 장관이었죠. 근데 이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지고 감옥 가갖고 거의 뭐 사형선고인가 하여간 중형을 받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고 신현확이라는 사람을 깜빵에 쳐넣었다가 야, 저 사람 보통 인재가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을 석방시켜가지고 장관을 시키죠. 그래서 그분이 만든 게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이런 걸 처음 만드셨어요. 한국 경제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아주 대단한, 뭐 보통 정치 세력 TK라고 얘기하잖아요. 대구 경북 사람이 대통령 많이 하고 그래서 TK라고 그러잖아요. 그 TK 아주 최고 존경받는 원로가 되신 분이죠. 그 신현확 그 부총리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950년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았다.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뭘 애쓴다고 성과가 금방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던 그 시절에 우리는 국민들을 교육을 시켰다. 인재를 길러냈다. 아무 성과가 보이지 않는데 열심히 교육시키고 인재를 길러냈더니 그 인재들이 오늘날 세계 10위의 10위권의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다. 신현확 총리의 회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대한민국 경제가 왜 이렇게 발전했느냐? 다 박정희 대통령 업적이라고만 얘기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동작품이다. 왜? 이승만은 사람을 키워냈어요. 이승만이 키워낸 사람을 박정희가 조직의 귀재,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조직, 통솔, 리더십이 있었던 분이죠. 이승만은 사람을 키워냈고 박정희는 그 사람을 잘 부려서 활용해서 고속도로 닦고 공장 짓고 수출품 만들었어요. 그 사람을 만든 이승만과 경제를 건설한 박정희의 공동작품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이게 오늘날 정확한 학계의 평가입니다. 그럼 국제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승만은 신분 해방을 했어요. 양반 상놈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링컨은 노예 해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승만의 신분 해방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입만 열면 링컨을 거의 우상화죠. 비교해 보면은 투표권 1863년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지난 1963년 노예 해방하고 100년 지났을 때 미국 흑인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흑인은 7%, 100년 동안 93%가 넘는 흑인은 투표도 못했어요. 이건 링컨의 노예 해방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투표권도 안 준 노예 해방이야. 두 번째, 교육. 링컨이 노예들 교육시켰냐? 아니요. 그래서 남부의 농장에서 노예로 일하던 흑인들이요, 남북전쟁 때 북쪽이 이겼기 때문에 북쪽의 노동자가 되는데 노예로 살 때보다 노동자로 살 때 더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 가운데 링컨의 노예 해방은 그건 휴머니즘, 인간을 위한 게 아니다. 그건 자신의 정치적인 아젠다였을 뿐이다. 링컨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노예는 해방시켰는데 투표권도 안 주고 교육도 안 시키니까 경제적으로도 가난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맨날 미국 흑인들 폭동나죠? 미국 대도시 거주 흑인 20대 30대 젊은 남자 대도시 흑인의 4분의 1이 감옥에 가 있어요. 범죄율이 아니라 감옥에 지금 들어간 게 25%예요. 25%는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죠. 범죄율이 절반이 넘어요. 대도시 사는 흑인들 길거리 걸어갔는데 둘 중에 하나는 깜방에 들어갔든지 깜방에 있든지 깜방에서 나왔든지. 왜 그럴까요?
물론 그걸 흑인들이 잘못됐고 개인의 선택,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다 나라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구조적인 원인도 있죠. 아니, 노예들한테 투표권도 안 주고 교육도 안 시키고 경제적으로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도 링컨은 위대하대요. 전 세계가 인정해요. 그 이승만은 1948년 건국 때부터 대한민국은요, 양반 상놈, 더 위대한 게 남자 여자.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먼저, 우리나라가 유럽 선진국보다 먼저 여자한테도 투표권을 줬어요. 남녀는 평등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 대통령이 미국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투표권 전 국민한테 다 줬어요. 전 국민 다 교육시켰어요. 전 국민 먹고 살 수 있게 땅을 나눠줬어요. 업적만 놓고 보면 이승만의 인간 해방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위대한 혁명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땅을 나눠줘서 먹고 살게 되고, 교육을 해갖고 머리가 깨친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살게 되고, 교육받은 국민들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제일 먼저 족보를 다 뜯어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면은 우리 조상이 영의정집 마당쇠였다. 그러면 영의정집 마당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냥 영의정 이렇게 썼어요. 우리 조상이 판서댁에 있는 무슨 돌쇠였다. 판서대감님 돌쇠. 아이, 폼이 안 나잖아요. 그냥 판서 이렇게 썼어요. 그 바람에 저와 여러분이 다 양반의 후손이 됐어요. 그게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족보를 다 고쳐갖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실제로 양반이 됐습니다. 그럼 이승만의 토지개혁, 교육혁명, 신분해방, 요 결과는 양반이라는 단어의 변천사만 봐도 알죠. 옛날에 양반 그런 거는 아무나 양반이 전 국민 가운데 조선시대 중기는 5%, 조선 말기 되면 양반 숫자가 늘어나긴 합니다만 5%만 양반이에요. 나머지 95%한테 양반이라고 했다가는 잘못하면 죽어요. 양반이란 말은 특권층한테 사용되는 말이었어요. 요즘 양반이란 말이 어디서 쓰나요? 부부싸움 할 때. 저 양반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요새는 보통 사람 갖고 양반이라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죠? 보통 사람, 전 국민이 진짜 양반이 됐어요. 이게 이승만의 국민국가 건설입니다. 요걸 가지고 국민국가라 그래요. 말하자면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양반이 주인 되는 신분국가가 아니라 전 국민이 평등한 국민이 주인 되는 국가.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은 세 번째 국민국가의 탄생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 아니, 어떻게 이승만은 5,000년이나 내려온 이 양반 상놈 제도를, 또 저분이 무슨 낮은 신분 출신이 아닙니다. 이승만은 양녕대군의 후손이었어요. 조선의 왕족이었습니다. 본인이 왕족이니까 왕족으로 잘 먹고 잘 살 생각 안 하시고요. 왕족인데 서민들, 천민들을 위한 개혁을 펼치셨어요. 그 이승만은 어떻게 저런 위대한 개혁 혁명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이승만의 모든 위대한 업적의 출발은 성경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양반이 마지막에 실수하고 넘어진 거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교만해지시니까 실수하셨어요. 이승만이 위대했을 때는, 잘 나갔을 때는 철저히 성경대로 하셨을 때 잘 됐어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쳐요. 이거다. 대한민국에 살 길이 여기 있다. 23살 감옥에 있던 청년 이승만을 사로잡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걸 한국어로 바꾸면 양반이나 상놈이나 남자나 여자나, 신분차별, 남녀차별.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구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이 갈라디아서를 딱 읽고 이승만이, 야, 이런 나라 세워야 된다. 이런 성경 말씀에 기초한 나라 세우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우수하기 때문에 위대한 비전을 이뤄낼 수 있다. 결국 성경이 이 엄청난 5,000년 만에 처음 일어난 혁명의 참 근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여기 아무것도 아니죠? 요걸 라이터로 불 한번 딱 붙이면요, 한 5분이면 다 타서 없어져요. 요 성경을 한강에다가 휙 집어 던지면요, 한두 시간 지나면 이거 다 불어갖고 터져 없어지겠죠? 제가 이 성경 가지고 요 근처 헌책방 가서 팔아봐야
이거 뭐 제가 읽던 성경, 글쎄 헌책방 가면 돈 1,000원이나 받을까요? 이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성경이 누군가의 가슴에 딱 새겨지면 세상이 바뀌어져요. 이 성경이 누군가의 영혼 속에 딱 새겨져서 그의 신념이 되고 비전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되면 본인과 주변이 하나님의 뜻대로 위대한 역사로 다 놀랍게 변화되게 돼요. 23살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성경 읽다가 뒤집어져 갖고 50년 동안 내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신분국가, 차별국가가 아니라 평등국가, 국민국가를 세우겠다. 그 한 사람의 가슴에 새겨진 성경 말씀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양반이든 상놈이든 평등하게 대접받는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비전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가슴 속에 성경 말씀이 새겨지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